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낮부터 강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의 낮 시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등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오늘 밤 사이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부터 올겨울 최강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 간수성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주택과 건물 15만여 채가 파손되고 수도와 전기, 도로도 끊긴 상태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 인근 국제공항 항공기가 연착 지연되고 유명 관광지 온천이 폐쇄됐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지진이 예고되면서 이미 4,000명 대피가 이뤄진 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 초당 100에서 200세제곱미터의 용암이 흘러나왔고 약 3.5km의 지면에 균열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로켓 발사 1분 만에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던 블루 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로켓은 대기권에 벗어나 약 107km 고도에 도달한 뒤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해주는 고속철급 지하철 GTX-A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전동차보다 속도는 2배 더 빠르고 떨림과 소음 등은 더 적게 설계됐는데 수서 동탄 구간을 무려 17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무척 추웠지만 앞으로는 더 센 북극 한파가 몰려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한다는 예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강 선착장 가장자리가 얼어붙고 밧줄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 전국을 얼렸던 북극 한파의 모습입니다. 사흘 만에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반짝 주춤한 한파.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센 한파가 몰려옵니다. 내륙에 눈을 뿌린 저기압의 뒤를 따라 강력한 북극발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만에 낮 기온이 다시 영하권에 머물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강력한 2차 북극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 눈은 금요일까지, 북극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8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밤중 고원지대에서 지진이 난 데다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자 식당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뛰쳐나갑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자정 무렵. 한밤중에 닥친 강진에 대피와 구조가 더뎠습니다. 我们这儿水的话就是哗啦啦哗啦蹲探着那个场也都下来了，坡的话就那个墙也都倒了。 해발 2,000m 고원지대에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消防救援队伍1500余人，部队官兵1000余人，公安干警1500余人赶赴灾区。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도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교과서나 공책을 뜯어 모닥불을 피운 뒤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와 구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수성에선 30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블루오리진은 현지 시각 19일 오전 10시 42분 미 텍사스주 벤혼 발사장에서 뉴 셰퍼드 로켓을 쏘아 올렸고 로켓은 우주의 경계라고 여겨지는 약 66.5마일 고도에 도달한 뒤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부진하던 우주 관광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블루오리진 측은 곧 다음 승무원의 탑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과 민간 우주 사업에서 경쟁 중인 블루오리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상업 비행에 성공했으며 2021년 7월 베이조스도 이 로켓을 타고 우주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할 GTX-A가 최고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시범 운행 중입니다. 강속구보다 빠른 속도로 달린 GTX-A는 19분 걸린다던 수서 동탄 구간을 17분여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직접 타면서 취재했습니다. 고속철급 지하철 GTX-A가 폭풍 실주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현재 시범 운행 중인 GTX-A에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소 버스로 79분 걸리는 수서 동탄 구간을 이 GTX를 타면은 19분 만에 연결할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저희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 49초) 걸렸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오히려 1분 이상 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강속구 속도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아롤디스 체프먼이 기록한 시속 170km. 대용량 견인 전동기를 장착한 덕분에 GTX-A는 그보다 더 빠른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며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전동차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빠른 180km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떨림과 진동, 소음 등이 적어서 안정감이 높아 차량 성능과 주행 성능이 탁월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앞쪽으로 살짝 돌출된 뒤 옆으로 열리는 미닫이문인 플러그인 도어를 채택한 덕분에 소음이 적고 외부 공기가 잘 차단되는 게 특징. 8량의 객차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보다 속도가 2배 빨라도 흔들림이 덜해 승차감이 좋았고 좌석 분리대가 있어 안락합니다. GTX의 출입문이 KTX랑 SRT와는 다르게 폭이 조금 넓어서 이제 승객들이 승하차할 때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보통 전동차보다 저희 GTX 차량 좌석이 한 자리씩 늘어나 있고 좌석이 조금 폭이 넓습니다.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내년 3월 말 개통되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은 내후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처럼 사전 규제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만 옥죄는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잇따라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해왔습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독점력은 강화됐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은 결국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해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카톡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 시장을 좌우하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금지 행위를 미리 정하고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독일과 유럽연합도 사전 규제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정위는 설명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 제한, 최애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업계는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단기간 2위로 치고 올라온 데서 보듯 진입 장벽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죽여서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에서도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1위로 다 올라서는 것도 심한 문제일 텐데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우리 법으로 규제를 한다? 미국도 중국도 하지 않는 걸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플랫폼 산업은 진흥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미국 30여 개 주와 7억 달러, 우리 돈 약 9,146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8,232억 원과 미국 각 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약 914억 원 등 총 9천억여 원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하루아침에 현역 입대 가능성이 커지자 난감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발뼈와 발 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이른바 평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 깔창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기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무를 끝내고 사회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 범죄 가운데 30대 이하로 구성된 이른바 MG 조폭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83명을 붙잡아 18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에서 30대까지 MZ세대는 모두 88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기업형 불법 행위가 44%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갈취를 포함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26%, 폭력 조직 가입이나 활동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연작 장애인데요. 밭에 같은 작물을 연이어 심으면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땅 속에 생긴 세균이나 병해충인데 최근 전자레인지의 원리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농약 없이도 이런 병해충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순신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연작 장애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연작 장애란 말 그대로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할 경우 작물의 생육에 장애가 나타나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그 작물을 좋아하는 특정 병해충의 발생이 가장 심각합니다. 초기에는 농약 사용이 병해충 감소에 효과가 컸지만 농약의 저항성이 강한 병해충이 생기면서 효과가 떨어졌고 농약 오남용으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여러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면 연작 장애가 줄겠지만 농민이 다른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면 전문성이나 판로 개척이 힘들어서 연작 장애를 알면서도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는 것이고 더욱더 강하고 비싼 농약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네, 농작지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인삼 재배지가 가장 심각합니다. 인삼 수확 후 땅속에는 인삼 뿌리 썩은 병균이 남아있는데 네. 이 병균은 1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다시 인삼을 심게 되면 6년근이 되기 전에 인삼이 거의 전멸하기 때문에 10년이나 경작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내 땅이 있는데도 높은 토지 임대료를 주고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하고 산이나 임야 등의 새로운 경작지를 개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선충 피해도 심각합니다. 10수년 전 강원도 태백과 삼척의 접경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고랭지 배추밭에 관리급 시스트 선충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강원도 여러 시군으로 발생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장철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시설 재배지의 40% 이상이 선충에 감염되어 있고 참외, 토마토, 오이, 가지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토양 병해충에 의해 연작장애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 땅을 그냥 놀려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우선 병해충의 생활사를 보면 수확 후 작물이 없는 기간에는 알이나 번데기 형태로 토양에서 휴식기를 보내고 네. 작물이 자라면 토양 속에서는 뿌리에 피해를 주다가 토양 밖으로 나와서는 잎과 줄기 등의 피해를 줍니다. 이 때문에 토양은 병해충의 온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방제 기술은 작물을 심기 전 마이크로파로 토양 깊은 곳까지 고온으로 가열하여 병해충을 사멸함으로써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고온에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열 방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곤충은 50도, 선충은 60도, 병균은 80도 이상에서 죽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땅을 밭을 전자레인지처럼 데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큰 땅을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전자레인지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파의 파동은 그 토양의 물 분자를 진동시키고 진동하는 물 분자 간의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여 가열하는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양은 입자, 공기,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분에는 식물 양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미네랄 등이 이온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음식물 속에 있는 수분과 이온 때문에 마이크로파 가열이 잘 되듯이 토양 속에 있는 수분과 이온 때문에 토양도 마이크로파 가열이 잘 됩니다. 땅도 이제 이 마이크로파의 영향을 잘 받아서 네. 가열이 잘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기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뭘까요? 기존 기술은 파동의 회절 현상 때문에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땅속 깊이 가열하지 못합니다. 네. 네, 우리 기술은 마이크로파를 방사하는 안테나에 가까운 곳은 마이크로파가 강해서 가열이 잘 되고 먼 곳은 마이크로파가 급격히 약해져서 가열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은 파동의 반사와 중첩 현상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마이크로파가 퍼지지 않고 결이 맞게 모이도록 함으로써 땅속 깊이 가열할 수 있습니다. 토양 표면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서도 마이크로파가 충분히 강해서 가열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면 이제 한 곳만 집중적으로 열을 가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마이크로파가 사방으로 퍼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잘 가열되는 것은 아니고 한정적인 부분만 고온으로 가열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 기술은 안테나에 가까운 표면 위주로 좁은 면적을 10 내지 15cm 깊이까지 가열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마이크로파가 진행하는 경로를 제어하여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부터 땅속 30cm 이상 깊이까지 고온으로 넓게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파를 퍼지게 한 뒤 반사시켜 땅속 깊은 곳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파가 세기가 표면부터 깊은 곳까지 상당히 균일해지면서 고온 가열이 가능해집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병해충들을 제거한다면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토양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농약이 토양 속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방제 효과가 낮아지는데 토양 깊은 곳에서는 농약이 토양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작물에 또 해를 줍니다. 이런 농약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약재 저항성, 잔류 농약,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파는 토양 깊숙이 빠르게 침투하여 열로 전환되고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가열 방제가 가능하면서 잔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마이크로파로 토양 속 유해병해충을 방제한 후 재배하고 싶은 작물의 생육에 맞는 유익한 미생물과 양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건강한 토양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세대 맞춤형 농업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발전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이는데 이 기술을 또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출입 항만과 공항으로 유입되는 붉은 불개미와 고궁이나 사찰의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금지 병해충 또는 외래 병해충의 긴급 방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파 가열 장치를 이동식 차량에 탑재하여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인 블랙아이스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를 가열하여 아스팔트끼리 서로 엉겨붙게 함으로써 균열과 포트홀을 보수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지만 시간이 이미 지나가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작 장애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연구원 정순신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무척 추웠습니다만 오늘 낮부터는 더 차가운 북극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5도, 부산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진다고 하니 방 안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빙판길 미끄럼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